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6월 말 이후에 이 글로벌 증시가 물가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연이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시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주 금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은 피봇, 즉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연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과연 동상이몽의 현 시점에서의 판단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번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을 저점으로 해서,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7월 초를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른 반등세가 이어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상황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한 30% 내외 정도의 반등세가 지금 지난주까지 나타났는데, 지난주 후반에서는 조금 다시 이제 좀 시장에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2.6% 정도 주간까지 하락을 했고요. 중국도 조금 조정받았고, 한국도 1% 중반에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이 주가 반등의 가장 큰 모멘텀이 미국의 물가가 7월 달에 기존의 9.1에서 8.5%로 상당 부분 이제 떨어지는 게 보이면서 일종의 이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을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 즉,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고, 조금 설레발까지 감안해보면 이제 내년도 가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사실 시장이 조금 먼저 반영했던 게 7월 달과 이 8월 달 최근 시장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FOMC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연준의 피봇에 대한, 즉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는 많은 연은 총재들이 그거 아닌데, 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은데? 라는 그런 어떤 경계성 발언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놓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타이틀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도, 이 연준의 생각과 이 시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 동일한 꿈에 대해서 해몽이 다르는, 말은 이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에도 이 연준 의장들,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연준 지금 그 보팅권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는 연준의 이사진, 집행부가 이제 4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재, 부총재, 연준 이사 4명, 2명 정도 해서 4명 정도가 이 보팅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개 지역 연은 총재 중에 8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연은 총재 12분 중에 8명이 보팅권을 갖고 있고, 연준 내에 집행부에서 4명 해서 12개의 보팅권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역 연은 총재들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느 넓기 때문에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야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기의 어떤 차별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 땅이 우리나라보다 한 50배 정도 높지 않나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미국이 또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이것 따라 경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 연은 총재들이 누구는 매파적이고 누구는 비둘기파적인 게, 그 연은 총재의 기본적인 자기 색깔도 있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부진한 데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하고, 경기가 좋은 데는 좀 매파적인 이런 성향들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조금 이제 색깔이 좀 나뉘고 있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연은 총재조차도 최근에 상당히 강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빨 치료 중이라서 지금 제가 틀니를 끼고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 좀 제가 딕션은 좋은 편인데 이게 지금 틀니가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지금 방송할 때도 되게 신경 많이 쓰이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토마스 버킷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하고 또 뭐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 총재,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상당히 도비시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다가 매파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킨 총재가 뭐라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를 억제하는 게 우선이고 그거를 경제의 어떤 둔화 없이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 잘 모르겠다. 인플레 통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닐 카시키리, 요분이 사실 이 비둘기파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도비시한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올해 말에 기준금리 3.9, 내년 말에 4.4%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 그 FF 선물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 상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해 보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었던 닐 카시키리는 지금 훨씬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찰스 에반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높다. 내년 말에 4%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했던 연은 총재조차도 최근에 상당히 물가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징후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매파 중에 매파,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사실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연은 총재를 했었는데 사실 이분은 이전 사이클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분이 아주 공격적인 이 매파적인 성향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원래 매파였던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 발언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75bp 인상을 지지한다. 인플레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올해 말까지 4%까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좀 발언들을 감안해 보면, 특히나 7월 FOMC 이후에, 그리고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됐던 8월 10일 이후에 이 시장 자체가 연준의 피봇, 즉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들을 선반영하면서 7월 중에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주식시장이 이 반등을 크게 했던 부분들이 다소 좀 과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길 법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가운데 다음 주에 주말에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10시인가 뭐 이 정도 깨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포럼에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좀 통화정책의 큰 화두 이런 것들 많이 던져 놨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2014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그 당시에 그 양적 긴축에 대한 가능성들,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 그동안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다가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의 어떤 속도와 폭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게 바로 이때 2014년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의 잭슨홀 미팅이었고, 뭐 그 이후에도 양적 완화 내지는 뭐 테이퍼링, 양적 긴축 뭐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발표했던 게 이 바로 잭슨홀 포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연준이 상당히 많은 화두를 이제 던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포럼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야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 거고 내년 가면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시장은 좀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여는 총재들은 반대로 야 뭔 소리야 지금 금리 연말까지 더 올려야 되고 뭐 내년에도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해야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서로 뭔가 생각이 다른 이 시점에서 다음 주에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번 잭슨홀 포럼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물론 이제 가장 큰 그 화두는 이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지금 현재 이 9월 FOMC가 9월 21일 날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현재로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 근데 75bp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가면 3.5에서 3.75. 그 다음에 내년도 7월까지도 계속 가장 그 높은 확률로 예측하고 있는 게 3.5에서 3.7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의 향후 경로는 9월 달에 50bp 인상하고 11월 달에도 50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2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쉬는 금리 인상이 그냥 이제 스테이하는 이런 그 그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한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했던 그 확률은 지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게 내년도 와서 바로 금리 인하하는 건 쉽지 않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연말 기준금리 그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 요 FF 선물 시장은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비슷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3.2까지 다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때 3.45 갔던 게. 그래서 최근에 미국채 2년짜리 금리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 연준이 진짜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꺾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다소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반영이 덜 된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2분기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위주로 해서 최근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조금 인정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7월 달에 가파른 주가의 반등이 물가의 피크아웃 플러스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한계의 상황이 좀 온 게 아니냐.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마무리 국면에 왔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9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이 소마라고 해서 시스템 오픈 마켓 어카운트 포트폴리오라는 뉴욕 연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자산의 규모랑 그 브레이크다운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곤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채 트레저리에 대한 보유 규모이고 요 밑에 약간 녹색으로 있는 게 그 MBS 모기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준의 보유 채권 규모는 8조 달러가 지금 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양적 긴축 즉 현재 6월부터 해서 8월까지는 국채는 300억 달러, MBS는 150억 달러씩 이제 재투자를 안 해주면서 최근에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다소 이제 줄어드는 거를 좀 끄트러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부터는 이 양적 긴축의 규모가 2배로 더블업 사이즈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채는 600억 달러, MBS는 350억 달러씩 줄기 때문에 이제 좀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겠죠.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보유 채권의 만기가 좀 짧게 구성되어 있긴 한데 MBS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BS를 350억 달러씩 줄이려면 만기가 도래하는 MBS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소극적인 양적 긴축뿐만 아니라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MBS의 채권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적극적인 양적 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연준이 돈줄을 쥐게 되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마치 2017년과 2018년 말까지의 2018년도의 이 금융 상황, 타이트한 금융 상황으로 이제 돌입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경계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아마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양적 긴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연초에 잠깐 프라이싱 했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조금 이게 시장에서 좀 뭔가 잊혀져 있는 재료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9월 이후에는 다시 또 이 금융시장의 긴축에 대한 긴장감과 경계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외환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6월, 7월 중순부터 이 109 갔던 게 쭉 105, 104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08까지 올라와 버렸는데, 이 국내 증시가 랠리를 보였던, 특히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이제 7월달 시장에 가장 뭐랄까요? 모멘텀을 제공했던 게 바로 이러한 달러화 약세였죠. 근데 지금 다시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로화도 살짝 강해졌다가 다시 유로화가 다시 달러와 유로가 1대1 페리티가 지금 깨질 그럴 국면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 상황이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금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노르드스트림을 뭐 15일인가 정기 보수한다고 이제 셧다운 했다가 다시 이거를 개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또 3일 동안 또 유지 보수한다고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간을 보는 거죠. 독일이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약간 유럽을 길들인다 느낌. 그러니까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 하면서, 야 니네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좀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네가 우리한테 딴지를 놔? 알았어. 니네 그러면 가스관 잠가버린다. 약간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치졸한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이제 여름철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8월이 이제 끝나가면 가을철로 접어들 거고, 이제 이 유럽의 겨울철이 곧 다가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관을 잠그고 늦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지금 겨울까지 갑자기 유럽이 이게 대처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국을 통해서 뭐 LNG선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이거 뭐 1, 2년 안에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경제 상당히 안 좋고,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가 미국보다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가 지금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중국까지도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이 지지난주인가요? 주말에 MLF 금리를, 중기 우대대출 금리를 인하를 해버렸죠. 지금 중국 경제는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중국이 지금 60년 내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도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는 이제 따로 놀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 여력이 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약세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환율이 다시 어느새 1325원, 전고점이 1328원인데 뭐 거의 그 수준에 다 와버렸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동안 그 상당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지금 몇 주째 사셨습니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주간 단위로 1주, 2주, 3주, 4주, 5주, 6, 7주. 지난주까지 7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달러화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판국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이 매크로 변수에 많이 지금 좌우되는 그런 현재의 움직임이고요. 그동안 7월 달에 강세를 이끌었던 물가에 대한 안정, 이에 따른 연준의 피봇,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흐름들이 지금 벌써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다고 보면 최근에 시장이 조금 크게 올라와서 살짝 뭐 이건 조정받았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 상승한 폭에 살짝 머리를 약간 이제 수그린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다시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사실은 이 신흥국 증시는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뭐 그렇다고 쳐요.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연합인포맥스 방송 월요일날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3부에서 유동원 본부장님과 아주 그냥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한두 달은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전망대로 정말 시장이 아주 강하게 세게 좀 밀고 올라왔는데 이제 뭐 저는 미국 시장이 안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제가 미국 시장을 보는 담당자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는 지금 수준까지 이렇게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미국은 50%, 한국은 30%까지 반등한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더 주식 쪽에 어떤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자산을 배분하기에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게 없고 물론 물가 자체가 많이 꺾인 건 맞아요. 9.1이 8.5면 사실 꺾였고 물가는 이제 고점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9.1에서 8.5라는 물가는 상당히 의미 있게 꺾였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8%대 물가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연은 총재들이 일제히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지금 결국은 계속해서 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 주가 수준에서 주식 쪽을 조금 더 자산 배분을 세게 하면서 포지션을 내기 힘들다. 특히 우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자산 배분 보여드렸지만 이 레벨에서 쫓아가면서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거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대안으로 이제 채권하고 이제 리츠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채권이 단기적으로는 좀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채권 금리도 3년짜리가 지금 3%를 깨려고 하다가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지금 그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 금통위가 목요일날 25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뭐 여러 번 예고하기도 했고 50bp 빅스텝보다는 25bp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요. 그럼 현재 2.25가 이제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그 금리 요번 사이클에서 이제 높은 수준은 현재로서는 시장 컨센서스가 2.75에서 3%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연준의 연도말 기준 금리가 3.5에서 3.75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75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한 3.5, 3.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요번에 8월에 25bp 금리 인상에서 2.5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8월 다음이 이제 언제 있더라? 9월하고 10월인가 봐 있을 겁니다. 10월하고 11월. 그래서
10월, 11월 연말까지 두 번의 금통위가 남았는데 그때 25bp씩 더해서 아마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도 말에 한 3%에 갖다 놓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고채 3년 금리도 대략 한 3.25에서 3.5 정도, 요 정도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정금리 수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3.75까지 갔던 거는 좀 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0년짜리 금리도 뭐 한 3.5 전후 정도가 적정금리 수준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금리도 좀 한국은행이 올리고 9월 달에 연준 내에서 또 50bp 인상과 함께 뭐 이런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이제 채권금리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계속해서 채권 쪽에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금 그 의미 있었던 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지난주에는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있었죠. 그거 그 이더리움이 뭐지? 뭐 이름이 그 업그레이드 이름이 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지가 뭐지? 약간 이런 말장난으로 누가 이렇게 영상도 만든 걸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가상화폐 가격을 보면 거의 나스닥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얘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와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가장 큰 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유가죠, 유가. 유가가 지금 그나마 이제 7월 들어서 많이 빠졌고 6월, 7월 많이 빠졌고 8월도 조금 빠지다가 지금 살짝 한 85불 정도에서 더 안 빠지고 조금 지지선을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요거 자체는 다소 이 유가의 하방 요인이긴 한데, 앞서 뉴스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또 이 가스관 잠갔다가 풀었다가 이제 장난질하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지금 다들 걱정하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유가가 여름철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가을철에 좀 바닥을 다지고 겨울철 가서 다시 100불로 넘어가는 그 그림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연말께 정도 가게 되면 물가가 제법 높아져 있어요. 근데도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야,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 가나 보다.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나 보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라는 건요, 빨리 올라지고 빨리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출금리 생각을 해보면 대출금리가 대부분 뭐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리셋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 3월 달에 대출금리를 확정을 했으면 내년도 3월 가서 다시 또 금리가 재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1년 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으면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한 6개월 오르다가 6개월 뒤에 빠져버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내가 금리 재조정할 때 보니까 1년 전이랑 금리 차이가 별반 없어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신규 대출금리는 높아졌지만 기존의 대출금리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높아진 금리가 이게 계속 1년 이상 지속돼 버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걱정이 되는 이유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금리가 지금 몇 bp가 오른 겁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달에 금리가 1.4였는데 3년짜리 기준으로 지금 3.2니까 지금 140bp 정도 올랐잖아요. 180bp 정도. 그러니까 거의 2%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3.3%의 대출금리 받던 사람이 5%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얘가 다시 그냥 뚝 떨어지면 낮아진 금리에 적용받는데 높아진 금리가 계속 유지돼버리면 그럼 이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유가가 연말에 다시 높아져가지고 100불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라고 하면
올해 연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끝나는데 이게 내년까지 계속 가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진짜로 시차를 두고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기업의 이익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물가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경기 안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왜? 유가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계속해서 조금 보수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7, 8월 달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잘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해서는 조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뭐 더 뭐 시장이 아주 뭐 큰일 날 걸로 보진 않지만 이 정도 반등한 상황에서는 다시 균형적인 포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연준하고 시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로의 생각이 비슷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이슈 분석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벌써 이제 8월 말 되면서 기온은 여전히 뜨겁지만 약간 이제 밤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제 입추도 지났고 해서 이제 가을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이제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확의 계절 좀 풍성하긴 해야 되는데 올가을이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풍성하고 좀 여유로운 느낌보다는 다시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장이더라도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보수적인 입장 또 적극적인 스탠스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잘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방어를 잘 하고 또 나아갈 때 공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금태연구소와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